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정이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상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지난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개선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는 별도 입법을 통해서 핀셋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지흥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6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선 요건이 불명확한 배임죄가 무리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당정이 111개 과제를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입니다. 1953년 제정된 뒤 72년 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다만 임직원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영업 비밀을 빼돌리는 행위 등은 별도의 법을 통해 계속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행위의 주체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적용 범위는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재계는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동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반겼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재판을 거론하며 이재명 구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한 사업주를 면책하는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안에 경제형벌의 30%를 손질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형벌도 대거로 완화됩니다. 트럭 짐칸을 손봤다고 해서 징역형을 받는 등의 과도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광윤 기자입니다. A씨는 트럭 짐칸에 캠핑 장비를 설치했다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튜닝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고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벌금은 50만 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전과자 딱지를 달게 됐는데 최종적으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실수나 규정 미숙지에 따른 가벼운 규제 위반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 제재를 먼저 부과하겠습니다. 불법 튜닝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 징역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숙박, 미용, 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 등 신고를 누락한 경우엔 최대 징역 6개월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바뀌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임금과 근로시간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지만 업무 장소나 내용 등을 누락했다면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등 시정명령과 함께 처벌을 부과하는 규정도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계속해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닷새째인 오늘도 곳곳에서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주택거리에 얽혀서 특히나 걱정이 컸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가 부분 재개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조회도 가능해졌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채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서비스 어떤 게 가능한 건가요? 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아직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로 기간을 넘겼더라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거래에서 불편이 컸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도 함께 재개됐습니다. 행정기관과 달리 금융기관 등에서는 오전까지도 확인이 제한됐었는데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던 우체국 신선식품 배송도 오전부터 다시 시작이 됐죠. 네, 우정사업본부가 배달 예고, 완료 문자 전송 시스템을 복구함에 따라 현재 신선식품 접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배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이용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신청한 여권을 우편 배송으로 거주지나 직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도 조금 전 재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에 약 14%인 91개가 정상화됐고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업무는 절반가량인 20개가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상황을 악용한 개인정보 요구 스미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회사가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한 서버 안에 같이 복원했다가 모두 유출됐다는 소식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롯데카드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한 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공백이 한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 역시 이번 사태를 키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계정보는 주민번호 대신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88바이트의 고유번호입니다. 민감도가 높은 정보이다 보니 주민번호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규칙과 절차를 규정할 방통위의 후속 입법은 법 시행 10달 후인 올해 5월에야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마저도 분리보관 의무 이행 시점은 기업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후년 5월로 유예했습니다. 롯데카드의 책임회피 빌미가 된 것도 이 대목입니다. CI와 주민번호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정보통신 법 시행령 자체가 27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이 늦어진 이유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 탄핵 소추가 되면서 위원회 개최 자체가 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달에 이제는 시작이 된다는 소리는 미리 준비를 또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게 정치적으로 휘말렸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더불어 2년 유예 기간을 둔 것 역시 분리보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과하게 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 짜가지고 조치가 되면 되는 거고 하자고 하면 바로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내후년까지 사실상 3년 가까운 제도 공백 속 제2의 롯데카드 사태가 터지진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통합법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의 아시아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최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이 마련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따르면 합병 후 10년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전환하지 않아도 대한항공 전 노선의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을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1:1로 제휴가 1:0.82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아시아나 탑승 만 마일리지, 제휴 만 마일리지를 전환하면 대한항공 18,200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아시아나 고객 입장에선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마일리지 활용 가능 노선이 69개에서 128개로 늘어납니다. 대한항공이 단독 운행 중인 워싱턴, 라스베이거스, 리스본, 암스테르담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나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 종류와 적립 정도에 따라 전환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제휴를 포함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만 가지고 있다면 전환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소액만 보유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많다면 전환해서 합쳐서 쓸 때 항공권 선택폭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드 사용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가 많을수록 전환할 때 가치가 깎이게 됩니다. 올해는 또 숙고 끝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 1대1 그 탑승 마일리지 이런 것들이 아시아나 기존 탑승객들에 대한 많이 좀 고려한 부분이 아닐까. 이외에도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현금 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 결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 청취를 거쳐 통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지난달 소비가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했지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정부가 풀었던 소비 쿠폰 효과가 반짝에 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한 전통시장입니다.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매출이 오르는 듯했지만 잠깐이었다고 토로합니다. 요즘에 장사가 굉장히 안 되죠. 반짝 한 10일 정도 재미 봤다가 요즘에는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1차적인 소비 쿠폰 풀었을 때도 상당히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소비 쿠폰을 소진하고 나서는 또 멈춰버려요. 실질적으로 자기 지갑 여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 내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지난달 2.4%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넉 달 만의 마이너스로 지난해 2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의복, 신발 등 준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다만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과 10월 추석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소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를 떠받치는 방식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가 잠시 있을 뿐이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생산 지표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광공업은 늘었지만 건설업 서비스업이 줄며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4.5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설비 투자가 1.1% 줄고 건설 기성이 6.1% 급감하는 등 투자도 위축됐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는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기로 했습니다. 정보영 기자,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문제가 여전히 잘 풀리지 않고 있군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통화 스와프 체결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의 통화 스와프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면서 통화 스와프만 된다고 관세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는 건 안전장치 없이 거액을 투자할 경우 달러-원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다음 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까지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과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향후 우리 환율이나 주가 등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요 조건인 통화 스와프 관철이 어렵다면 관세 협상 타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통화 스와프와는 달리 관세 협상에 대해선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위 실장은 여태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전체적인 협상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APEC 정상회담이 하나의 계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 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부터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며 일단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상호금융인 신협 건전성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부은 신협에서 자본 잠식 조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국 20위권 대형 조합까지 흔들리며 신협 전반의 자산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금 6,750억 원으로 전국 20위권에 드는 부산의 한 대형 신협이 부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로 대출 부실이 늘자 이를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이 커지면서 조합 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건설업체들이 높은 금리를 주고 빌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에서 돈을 많이 빌리도록 물리게 된. 실제로 이 조합의 고정 이하 여신, 즉 돈을 제때 못 받고 있는 대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1,666억 원으로 반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체 대출 비율도 30%에 육박했는데 대부분이 지역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문제는 이 조합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 870곳 신협조합 가운데 146곳이 부분 자본 잠식, 즉 6곳 중 1곳은 조합원 출자금 일부까지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실 채권 비율이 10%를 넘어가는 조합도 154곳에 달했습니다. 신협의 건전성 악화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조합의 순자본 비율 2%를 기준으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관리에도 자본 잠식에 빠진 조합은 직전 반기 대비 26곳, 부실 채권 비율이 2자릿수를 넘은 조합도 48곳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 PF 대출 같은 거 시한 정해서 언제까지 다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팔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신협중앙회는 연체율을 낮추는 데 집중해 연말쯤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형 조합까지 무너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통원 치료료 충분한데도 가짜로 입원해서 치료비를 부풀리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허위 입원을 권유하면서 환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사기 수법과 주의할 점들을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험 설계사 A씨는 배달 중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 입원 필요성이 낮았지만 A씨는 입원을 해야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B씨를 유혹했습니다. 또 공진단, 경옥고 등 첩약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B씨는 약 2주간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했고 그동안 자유롭게 외출, 외박하며 배달 업무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A씨는 이렇게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한방병원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무료 진료권 등을 챙겼으며 한방병원은 허위로 진료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부풀리기 위한 병원과 보험 설계사, 환자 간 짬짬이 사실을 적발해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억지로 입원한다든지 입원 중에 배달 같은 영업행위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이제 위반이 이미 조제된 처방을 좀 받으시면 이게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는 맞지 않거든요. 이 같은 치료비 과장 청구 자동차 보험 사기는 지난해 상반기 약 17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약 140억 원으로 8배 폭증해 소비자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올봄에 국세청이 클릭 몇 번으로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원클릭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10명 가운데 3명만 세금을 돌려받을 정도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환급받을 돈이 5천 원 이상이면 돌려준다고 했다가 10,000원 이상으로 예고 없이 올려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일본이면 과거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소득자 311만 명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현재 환급 대상 대비 실제 환급 신고 비중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환급 대상 311만 명 중 93만 명, 29.9%가 원클릭으로 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환급 대상 2,913억 원 중 신고액은 806억 원으로 27.6%에 그쳤습니다.
신청이 저조하자 국세청은 이달 환급 대상을 다시 줄여 147만 명에게 안내했지만 실제 환급 신고는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환급 안내 대상이 크게 줄어든 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서 과거 5년치 중 2019년 환급액이 있는 사람이 빠졌고 환급세 기준을 5천 원 이상에서 10,000원 이상으로 올린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예컨대 9,000원 환급액이 있는 사람은 이달부터는 아예 못 돌려받는 겁니다. 5천 원이나 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환급에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내년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 기준 상향에 대해 국세청은 5년 기준 5천 원 이상으로 하면 특정 귀속연도에 몇백 원 환급액이 발생해 일선 세무서에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환급세액을 10,000원 이상으로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사 비용이 한 사람당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결혼 비용 평균 비용도 2달 전보다 4% 넘게 뛰었습니다. 신채영 기자, 전체적인 결혼 비용 이젠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을 훌쩍 넘는군요.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결혼 비용은 2,1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3,509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은 2,590여만 원, 경기도는 1,862만 원 순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볼 경우 결혼 비용은 수도권이 평균 1,100만 원 넘게 비쌌습니다. 결혼식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밥값인데요. 전국 중간 가격은 6만 원으로 2달 사이 3.4% 올랐고 강남의 경우 6% 뛰어 8만 8천 원에 달했습니다. 예식장 빌리는 돈도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관료 중간 가격은 350만 원으로 2달 사이 17% 가까이 올랐는데요. 강남 지역 대관료는 2배가 넘는 750만 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재료와 꽃, 장식 등 주요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예식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인 이른바 스드메 비용은 지난달 290만 원 정도로 지난 6월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0.19% 내린 3,424.6으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과 개인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우려에 경계감을 보이며 순매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0.56% 내린 841.99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4원 20전 오른 1,402원 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양국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늘 오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공통 사회 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자살 대책을 골자로 한 공통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각 분야에 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LG CNS의 상암 IC센터의 무정전 전원장치 시설을 오늘 점검했습니다. 안전을 위해했을 때는 더 이상의 관용은 아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라고 명심을 하시고 안전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도 같이 준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UPS나 ESS 관련된 산업의 안전을 위한 기술 투자, 지원 이런 부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함께한 오늘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